이게 한일이 계속 서로에 대해서 이 의도가 있을 거에 대한 의심을 중심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결국 동맹의 구심력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럼 가장 이익 보는 게 누구냐면 미국이 양쪽의 양자 관계를 통해서 3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과실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동맹 간에도 계산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똑바로 하려면 결국은 일본하고 한국이 그 같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지금 자꾸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보 같은 경우에 충분히 여지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는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입니다. 이 한미일 간의 외교 정상회담이 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 동안에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세계의 질서를 놓고 미국과 일본, 한국 새로운 동맹 체제의 모습을 가져가려는 노력이 있는가 하면 이 중국과 러시아도 이 중동에서 또 유럽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외교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이들의 힘의 변화를 읽고 균형을 잡아 나가야 될 전략에 대해서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명찬 동북아 역사재단의 명예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의 외교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일본을 방문을 하고 또 곧바로 미국의 국빈 초청을 받아서 미국을 다녀오시고 이제 일본을 지난 19일 날 가셔가지고 벌써 G7 회담에 참석을 하고 계시는 마당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시점인데 어떻습니까? 먼저 G7이라는 하는 이런 의의를 한번 놓고 볼까요? 일각에서는 G7을 가만히 놓고 보면 제국주의 국가들의 모임이다. 네. 우리나라는 제국주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참관밖에 못하지 그 안에 들어가기는 힘들 거다. 그렇죠. 이런 뷰도 있거든요. 네. 역사적으로 볼 때 G7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실 뭐 국제연합도 있고 한데 굳이 이 G7이 필요한가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1차 석유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73년도에. 73년도 네. 그때 그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혼란을 하니까 네. 그때 이제 이 경제 규모가 있는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세계 경제를 어떻게 좀 조율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75년도에 네. 1차 회의가 열렸죠. 예. 그 뒤로 그때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예. 독일, 예. 서독이었죠. 예. 이렇게 6개 국가가 참가했는데 예. 그 다음에 76년도에 예. 캐나다가 예.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G7이 형성되었고 그때 또 76년 그 다음 한 예. 해 지나가지고는 예. 이시 순회가 이제 또 거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렇게 돼서 국가는 이제 7개 국가인데 이시의 순회는 항상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주로 의제가 경제였어요. 결국 그러니까 유엔은 안보리도 있고 뭐 전반적인 걸 다룬다 본다면은 G7은 경제가 주였다. 네. 그 차이점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부자 나라들의 모임 뭐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뒤로 이제 러시아가 참관하게 되죠. 냉전이 끝나고 나서 네. 97년에 정식으로 멤버가 되고 참가해가지고 이제 8개 국가가 GAC 이제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예.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략하면서 이제 예. G8에서 빠지게 되죠. 네. 제외시켜 버렸죠. 예. 한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또 뭐 인도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3개국 정도 더 넣어서 G10으로 하자 뭐 이런 네.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제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옛날에 2013년도인가요? 아니면 그 당시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시절에 네네. 워싱턴에서 흔히 나온 말이 G7 가지고는 안 된다. 네네. G13으로 가든지 네네. G10으로 가든지 좀 네.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G7 회담이 이번에 열리는 과정을 이렇게 놓고 보면 아직까지 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 의미가 G7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2004년도 크림반도의 네네네. 사태 이후에 떨어져 나간 다음에 네네. 새로운 형태의 어떤 G7 회담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G7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만 놓고 그렇죠. 보더라도 예.
경제를 이끌고 가는 국가들인데 그럼 중국은 왜 빠졌느냐 이제 하는 얘기들이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사실은 G7이라 그러는 건 1990년대 이전까지는 냉전 당시를 보면 냉전 당시에는 무역도 이 자본주의 운영하고 그렇죠. 사회주의 운영하고 따로 하고 외교도 사실은 이제 벽을 긋고 두 개의 세계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 세계 중에서 서방의 그 전반적인 경제 협력 방향들을 결정하는 네. 힘 있는 7개 국가들의 이제 그 모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러시아를 참여시킨 이유는 네.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과거의 사회주의권도 다 이 세계 질서 속에 자본주의적인 세계 질서 속에 들어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참가를 시켰다가 이게 지금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그때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배제를 시킨 91년도에 거거든요. 구소련이 붕괴됐을 때만 예. 해도 좀 봐줬다가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당시에 문제가 된 게 이 제1차 석유 파동 이른바 얘기하는 에너지 쇼크에 대한 네. 공동 대응 방안들 다시 말해서 네. 이 국가들만 모여서 얘기를 하면 웬만큼 시장의 안정성은 제고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한 모임의 그 이 필요성이나 아니면 확대 같은 거는 그때그때 어떤 여건에 따라 그런 모임이 형성이 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G7만 가지고 세계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데 이제 이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90년대 말부터 나왔고 그것 때문에 2008년에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을 때 그 네. 직후에 창설된 게 G7에다가 이제 이 중견국들 미들 파워들하고 개발도상국들 대표들까지를 합해서 G20가 그렇죠. 이제 나왔죠. 네. 이 두 개가 지금 병행해서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세계 경제에서도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면에서 한국의 도움을 얻을 거냐에 따라서 이게 G7의 접근도 G7에서 조금 확대한 G8이나 G10의 접근도 나오는 거고 G20의 접근도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미 우리는 G20에서는 회원국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보다 더 좁은 단위에서 지금 어떤 모임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회동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면 그 모임이 지향하는 국제 질서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한국이 성장을 했느냐에 대한 그 주변국들의 합의들이 그 회원국들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령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G7에 한국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제 확대되는 문제는 지금 회원국들 간의 의견이 틀릴 수가 있지만 이게 G7에서 아예 이제 정치적으로는 D10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민주주의 체제 10개국 이럴 땐 한국이 또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기대하는 효과 그다음에 한국의 성장에 대한 그 회원국들의 인식에 따라서 네. 이 벽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진입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이제 뭐 국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또 기대를 하실 거예요. 우리도 뭐 이렇게 국력이 많이 커졌는데 네. 국력과 국격 차원에서 우리도 G8 정도는 더 갈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G10 정도는 갈 수가 있다. 근데 이번 그 히로시마에서 모임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그 모토가 그거예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 네. 법을 기준으로 한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를 지향한다. 네네. 이건데 그러면 방금 일본이 주최를 하면서 일본이 내세운 이 원리와 기준에 네. 우리나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참석을 하고 이번 정상회담도 개최를 하고 했는지 이 점이 또 한번 궁금하기도 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는가. 네, 결과적으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반대라든가 규칙 기반 또는 법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거는 다른 말로 들으면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 체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네. 이 힘에 의한 현상의 유지나 변경 그리고 법치라는 개념 자체를 또 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해석하는 법치와 이 정의는 그렇죠. 틀립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G7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향력까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직접 이게 국제법을 이 어겨가면서 침공하는 건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결국 다른 말로 들어보면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를 침공하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결국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런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흔히 얘기하는 그 국제사회에서 지닌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가 한번 이제
국내적으로의 객관적으로 경제력이라든가 한국의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네. 뭐 G7 아니라 G5에 들어가도 뭐 크게 이상할 건 없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변국들이 보기에 과연 그러면 법치와 그다음에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의 반대에 대해서 한국이 얼마만큼 이걸 열심히 외쳤냐.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의제화될 때 얼마만큼 자기 이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예. 이런 겁니다. 가령 남정국해나 동정국해에서 문제가 생길 때 아, 그건 나쁜 거다. 예. 그동안 얼마나 이게 축적된 인상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G7에서 G8으로 확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들은 이런 데 대해서 얼마만큼 한국이 강력한 인상을 남기느냐일 거예요. 네. 흔히 얘기 나오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 전략적 이 명확성, 스트래티지 클래리티라고 하는데 이 전략적 명확성을 우리가 표명을 하기 시작한 지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은 충분히 각 정부에 따라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접근인데도 어쨌든 이게 G7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은 입장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다만 이런 전략적 명확성의 입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될 수가 있다면 네. 제가 볼 땐 G7 또는 G10 회원국 되는 거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차두현 센터장께서 이번 G7 정상회담, G7 회담에 대한 의미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재확인이라는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젤렌스키가 지금 대면으로 정상회담을 참여하고 이런 모습을 놓고 보면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향한 뭐 담론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고 자유시장 체제를 수호하고의 의미가 되지만 딱 좁혀서 말하면 러시아 중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회담이 아니겠느냐. 뭐 이번에 한국이 사실상 그 힘에 의한 뭐 현상 변경 이걸 단호히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적 없죠. 없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나서 하신 말씀인데 사실 이게 일본은 그동안 쭉 계속 해왔었어요. 네. 제가 일본 글들을 보면은 일본은 항상 중국을 의식하면서 하는 얘기가 힘에 의한 변경. 그럼 특히 이제 센카쿠 제도 같은 네. 남중국의, 갸오이다오 네. 남중국 센카쿠, 그 섬에 있는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이 항상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당부히 반대한다. 일본은 늘 해온 얘기였는데 사실상 한국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글로벌한 그 관점보다는 북한에다가 중점을 두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열린 뭐 인도 태평양 이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은 일부러 관심을 안 두거나 우리는 그쪽까지 관심 영역을 넓히고 싶은 의도가 없다. 네. 그런 의사를 사실상 앞 정부에서는 그걸 표명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그런 발언을 하시는 그 어떤 저희 이제 의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지혜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것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맥락에서는 네. 이제 우리도 국력도 커지고 했으니까 네. 글로벌한 어젠다에 관심을 갖겠다. 네. 그 의사 표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은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이 G8이라든가 뭐 G10이라든가 네. 들어오고 싶다면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하라. 의사 표시가 뭐겠어요? 글로벌한 그 어젠다에도 한국으로서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 네. 이 의사 표시하라는 이 얘기거든요. 네. 사실은 그동안은 제가 이제 일본 외교를 주로 이제 공부합니다만 네. 일본에서는 이제 아베가 그 인도 태평양 이 어젠다를 개발해낸 사람이잖아요. 아베가. 네. 그 아베는 이제 의도는 결국은 중국 붕세거든요. 네. 센카쿠 제도 특히. 그 센카쿠 제도는 굉장히 사실은 제가 일본이 작년에 안보 3문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 안보에 관한 3개 문서가 있는데 그걸 변경하면서 네. 이제 완전히 그 지금까지는 방패만 가지고 있다가 네. 이제 창까지 가지겠다는 자유대 파견까지 포함해서 뭐. 파견이 아니라 토마호크 네. 500기를 도입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지금까지는 미사일 공격적으로. 자체를 예. 구입하는 것은 그건 전수방위에 위배된다. 헌법 예. 위배된다고 지금까지 예. 해석이 왔어요. 예.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낸 안보 문서에
토마호크 500기를 도입하겠다. 네. 그 미국으로부터죠. 예. 그다음에 또 GDP의 2%의 방위비를 네. 지금까지 쭉 1%였잖아요. 예. 배로 올리겠다 얘기했어요. 징해가겠다. 예. 이거는 엄청난 그 변화거든요. 네. 근데 이 변화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아베가 이걸 강력히 추진해 왔던 걸 결국은 이제 아베가 총선에 이제 네. 넘어지면서 예. 기시다가 이제 이어받았는데 예. 사실은 기시다는 아베는 매파지만 네. 기시다는 비둘기파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세계 문서가 이 정도로까지 과연 나올까 하는 이제 좀 기대도 했어요. 평화주의 쪽 네. 관점에서는. 그랬는데 뭐 이번에 보니까 기시다가 아베보다 더 했으면 덜하지 않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어떤 그 매파적인 정책을 펴 나왔었어요. 네. 그 부분이 예. 지금 사실은 이 G7하고 다 연결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금 더 앞으로 예. 얘기하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명찬 박사님이나 차두현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한국 G7 또는 G8 아니면 G10에 들어오고 싶어? 그러면 국제 질서가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며 한국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자신이 있는가 명확히 하고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해라. 그럼 우리가 고려해 볼 수는 있겠다.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 자, 일본은 조용히 있는데 미국이 G7이나 G8에 우리나라가 들어오는 것을 조금 너희들이 벌써 들어온다고? 한미 간의 국빈 초청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을 보니까 미국이 그다지 우리나라가 G8이나 G7에 들어오는 거를 박수치고 환영하는 입장인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아,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네. 조금 국내적으로 그 해석 자체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게 달라집니까? 예. 왜냐하면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우리나라가 좀 내부적으로 급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캐나다를 지금 말씀하신 게 캐나다 G7에 들어올 때 76년에 들어왔었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G7 75년에 출범할 때 이미 준비회의가 73년에 여기 그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캐나다가 G7 체제 내에서 어떤 의미 있는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80년대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진입 준비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초청 받으면 아 내일 모레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표보다는 자꾸 조금 빠르게 그 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에 대한 당혹감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비전들에 있는 전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G20으로 참가할 때 네. 내놓을 수 있는 아젠다들이에요. 네. 만약에 G8이 된다면 G8이나 G10에서 내놓을 수 있는 아젠다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젠다 창출하고 이 능력들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게 아닌 상황에서 아 우리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는 진입 자격 됐으니까 이거는 우리 방식입니다.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우리 방식에서 세계들을 보는 거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보면 뭐 지금 G7에 있는 회원국들하고 우리하고 정상회담 할 때마다 이제 주로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이런 이 국가는 우리 들어가는데 찬성이야 반대. 이게 그렇게 사실 찬반을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일본이 계속 그 떨떠름해 왔다라고 일본 같은 경우에 가장 어떻게 그래도 보면 조금 한국 들어온 걸 떨떠름하게 했던 국가 중에 하나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네. 확실하게 찬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수사로는 어머 들어오면 좋지 이러지만 네. 내부적으로 정말 얘기를 해보면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바로 인식의 문제예요. 예. 이 한미일 공조가 됐을 경우에 네. 일본 입장에서 뭘 위해서 한미일 공조냐 그렇죠. 했을 때 첫 번째가 북한 미사일. 네. 이거 엄청나게 괴로워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매번 미사일 쏠 때마다 예. 이게 사실은 지소미아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지소미아 얘기가 나오면은 결국은 이제 이 쏠 때의 그 정보는 한국이 훨씬 빠르겠죠. 빠르고 압도적으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네. 이제 떨어질 때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쏠 때 어디서 쏘고 몇 발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지소미아 이 정보 받는 거 이거 굉장히 이 소위 말해서 핵심적인 가치가 있겠죠. 가치가 있는 예. 거죠. 그래서 한미일 공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만 유사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전쟁이 2, 3년 내로
그렇죠. 일어날 가능성이 예.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그게 과거에 같으면은 네. 에이 무슨 전쟁 쉽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어떤 전문가가 예측을 했나? 예측을 했나요? 대부분이 에이 무슨 21세기에 무슨 전쟁이야 그런 인식이 강했다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네.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과거 같으면요. GDP에 2% 올린다 그러면 난리 났을 겁니다. 어림도 없다는 얘기가 네.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2% 올린다는데 1%에서 2%면 배로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2% 올리는 거에 대한 저항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예산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막 반발이 그렇죠.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 2% 올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발이 없다.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토마호크 500기를 도입한다 그러는데 네. 물론 이게 이제 미국이 강력히 압력을 넣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방위비도 올리고 결국 미국의 국방 산업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데 그게 일본 국민들이 큰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진 이유가 뭐냐니까 대만 사태가 이게 심상치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일본은. 확전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대만이 이제 만약에 무슨 일이 터지면 바로 생각구 제도 중국 입장에서 디아위다오 이게 바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이게 넘어가면 요 섬 자체가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독도가 한국과 일본 간에 굉장히 민감한데 네. 이 독도 영역보다 예. 50배, 예. 정확히 50배입니다. 예. 이 땅 영토가. 땅 영토 규모가. 그다음에 지하 자원이요. 예. 이라크의 석유 매장량 이상이 매장돼 있다고 예. 유엔이 68년도에 공식화했고. 공식화했고요. 예. 그때 한국도 이제 조사에 같이 참가했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현실감으로 와닿죠.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것 자체는 저기 북방 4개 영토 예. 러시아로 부를 때 구릴 반도죠. 예. 거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일본에서 우익들이요. 러시아가 저렇게 힘쓰고 저쪽에서 정신 팔려 있을 때 이 북방 4개 영토를 점령해버리자. 점령해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전쟁, 유사 이게 과거에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그러네요. 이게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만 유사 사태가 터졌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한국은 북한만 대응한다고 해왔잖아요. 네. 주한미군도 거의 북한만 예. 시야에 넣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만 유사가 터졌을 경우에는 일본만 동원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일본은 굉장히 그걸 두려워해요. 네. 거기다 어떤 생각이 하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니까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토나 나토가 미국이 개입해서. 다 예. 개입해서 예. 방어해준다고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왜? 핵무장을 철수시키는 포기했으니까. 대신에 포기하는 예. 대신에 예.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그랬죠.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예. 아무런 것도 없이 뒤에서 무기만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준다고 약속까지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그런 걸 보니까 예. 대만 유사가 터지면은 예. 우리만 보겠다. 전투하게 뒤에서 미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인식을 갖는다는 거 일본이. 예. 자, 박사님. 예, 모든 현상을 놓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보는 계산은 각 국가마다 다 틀릴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동맹국들끼리도 틀릴 수밖에 예.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관계들이 좋은 국가들은 그 서로 다른 공통 분모가 그 다른 있겠죠. 그 이 시각 속에서도 공통 분모를 이제 확대해가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가령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당장 나오는 게 한미일 정보 공유 얘기가 나오지만은요. 네. 서로 다른 강점들이 있어요. 지금 초탄 발사 같은 경우에 네. 그 발사 시점에서 지금 정보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발사 후에 낙하 지점에 대한 정보는 일본이 그런데 네. 문제는 그보다 더 압도적으로 그럼 아예 발사 준비 징후 자체를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느냐? 네. 그럼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를 준다 말린다의 이 개념 자체가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 외교안보 정책할 때의 그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가다 어떤 때는 굉장히 위축되고 나 피해보지 않을까 이런 지금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그 IRA에 대해서 일본도 초반에 좀 반발을 하다가 지금 입장이 틀린 이유가 네. 지금
과거와는 달리 북미 시장 이런데 제일 자동차로 많이 공략을 하는 게 우리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덜 급하다는 것뿐이고요. 반도체법도 일본은 반도체 중에서 중요한 게 중간 생산재에 특화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우리는 반도체 생산 자체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만하고도 일부 경쟁 관계에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를 뒤집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공통점을 가질 분야가 있는 게 어쨌든 한일이 동시에 얻어내야 되는 게 그러면 예. 북한 미사일 발사 사전 징후에 대해서는 삼국이 정보 공유하는 데서 미국한테 좀 더 빠르게 정보를 넘겨달라고 그건 공동으로 요구할 그게 예. 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거 이외에도 IRA 같은 경우에도 일본도 전혀 반발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일본은 아픈 경험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동맹국이 미국한테도 견제를 당했던 그 80 경험이 년도 플라자 있었죠. 합의도 있었고 미일 90년대 반도체 중반에 정도 바블이 꺼질 때 결국은 그게 지나치게 커지는 일본에 대한 견제 일환이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 일본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 경제가 일정 부분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바운더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미국과의 협력 관계예요. 네. 거기서 결국 그 자기네들하고 협력적인 의제를 개발을 할 수가 있으려면 그게 오히려 한국의 존재가 또 그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자꾸 지금 저렇게 크다 보면 자위대 한반도 들어오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자위대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면 그 전쟁 진 거예요. 자위대는요 그동안 훈련 받거나 아니면 무기 체계 자체가 아무리 뭐 보통 국가 얘기를 해왔지만 현재까지는 전수방위에 입각을 해서요. 일본 본토로 상륙하는 적을 격퇴하는데 최적화된 군대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만 사태 난다 그래서 지금 뭐 자위대가 한국으로 간다든 한반도로 온다든가 대만으로 간다든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요. 오히려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공통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우리 입장에서도요. 네. 그러면 대만이 정말 남의 문제냐 하면 이제는 지금 미중 간의 가치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에서 위기 따로 있고 대만 해협에서 위기 따로 있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이젠 두 개가 가령 이런 겁니다. 이 북한이 무슨 그 불안한 내부적인 불안을 휩싸였을 때 중국이 한국하고 미국의 이 대만 문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북한 문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만에서 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대만에서 위기가 조성된 걸 보고 김정은이 이거 기회다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어떤 전략 기획 같은 거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네. 가장 큰 거는 결국 한미일 그 안보 협력 관계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미일 동맹하고 한미 동맹을 그 기준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한일이 계속 서로에 대해서 이 의도가 있을 거에 대한 의심을 중심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결국 동맹의 구심력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럼 가장 이익 보는 게 누구냐면 미국이 양쪽의 양자 관계를 해서 3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과실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동맹 간에도 계산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똑바로 하려면 결국은 일본하고 한국이 그 같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지금 자꾸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보 같은 경우에 충분히 여지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는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본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그 1983년입니까 4년입니까 칼기 사건 났었잖아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의 도감청 실력이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도감청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도감청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결국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가 전략의 자산의 대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자국의 섬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이번 G7 정상회담 결과도 자 윤석열 정부가 너무 급하게 국민들에게 외교적으로 G8이나 G7 멤버가 된다는 것을 심어주면 안 된다. 오히려 한 10년 정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국력과 국격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라고 정의한다면 지금부터 남은 4년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또는 보다 소극적으로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외교적 관점이나 전략들이 있으면 말씀 한번 주시죠. 한미일 공조가 가장 잘 됐을 경우에 가장 혜택을 보는 나라는 미국이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지 한미일 공조가 잘 굴러갈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의중을 제대로 살피고 거기에 충실히 이제 만족시켜 준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뭡니까 그 국빈 그 방문. 국빈 방문을 전제 수용한- 조건, 예. 전제 조건이라고 딱 얘기하기는 못하지만 하지만 상당히 분위기를, 환경을 분위기에 만드는,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 충분한 그 역할을 했다. 이제 이렇게 미국이 본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 뭐 굳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그 정말 그렇죠. 그런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추론할 수밖에 없는 네. 건데 그래서 이제 한국 국민들도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미일 공조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네. 다만 한미일 공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무엇을 어떻게 얻어낼 거냐. 거기에서 무엇을 얻어낼 거냐. 그걸 강조함으로 인해서 혹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정치하게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한미일 공조 자체가 옳다 그러다는 거는 그걸 논하는 것 자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공조를 한국보다 훨씬 더 바라는 바가 컸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할 때에 네. 한일 관계 좀 잘 지내봐라. 예. 이렇게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때 일본이 더 원한다면 우리가 일본한테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외교에서는 이게 사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총칼 안 든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네. 게 외교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한일 관계는 수출 규제 이후에 그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뭐 전시 상태, 뭐 경제적인 전쟁,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런 상황에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좋게 지내려면은 누가 양보하고 누가 좀 먹고 이게 뭔가 그 빅딜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려면은 한국과 일본이 누가 더 이 한미일 공조를 원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교 카드로서는 우리가 더 큰 카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외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느 쪽이 더 수혜가 많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 틀릴 수가 그건 있어요. 당연하죠. 제가 다르다는 관점을 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요. 예. 사실은 한미일 안보 협력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했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하고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될 거다. 일본도 뭐 그런 추세라고 얘기하는데 네. 제가 그 양측의 속내를 보면 네. 사실 일본하고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꼭 해야 되라는 생각이 그렇게 절실한 것 같지. 절실함의 문제에 대해서 양쪽 다 그렇게 안 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미 동맹은 중요하고 미일 동맹은 중요하지만 네. 진짜 한일 관계가 강화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혜가 크느냐에 대해서 예. 일본도 그렇게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우리도 그런 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한 거는 자꾸 그걸 안보 협력을 얘기하는데 일본이 글쎄 한국에서 정보 좀 뭐 좋은 거 그거 어차피 근데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의가 아니라서 그렇지 예. 미국 쪽을 통해 가지고 얻어오면 돼요. 어차피 그렇죠. 한미 동맹을 통해서 미국 쪽은 우리 정보는 가져간단 말이에요. 제가 도감청 말씀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 일본도 그러면 한국하고 안보 협력하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를 계속 일본 측에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떤 측면이냐면 가령 그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일본만 혼자 나서면 예. 결과적으로 대만 지금 있는 조오도 부분도 그렇고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중국에 집중적인 타깃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좀 분산해 줄수록 편합니다. 네. 그리고 예, 아까 얘기한 뭐 그렇게 정보가 교환되다 보면 어차피 한국 쪽에서 판단한 정보 융합 결과가 네. 정보가 합해져서 융합되면 융합될수록 정확한 정보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예. 분명히 이익이 존재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가령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군사 능력 중에서 우리는 이제 그 자꾸 저기에 군사 대국화라는 측면만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이걸 3자 협력으로 엮어놓으면 딴 짓을 못하게 이거를 묶어놓는 네. 효과도 분명히 작용을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일본이 세계적으로 지금 강점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소회 능력하고 대담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뢰 제거 능력하고 예. 이게 2차 대전 후반에 워낙 뼈저리게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한반도에서 우리가 수출입선 이게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수출입선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우리 목줄을 들 수 있는 게 북한이 곳곳에 기뢰를 매설해 놓고 매설한 기뢰들이에요. 예, 수송을 못하게 하는. 예. 분명히 실질적으로 양측이 다 이익을 볼 만한 점이 있는데 그동안은 손해나 자존심상의 문제들이 더 부각이 되어 온 거예요. 한국, 일본 모두 그랬어요. 네. 이런 절실함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예. 지금 한일 협력이 정부에 관계없이 지속 가능하게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재미있는 걸 보면 이번에 기시다 이 총리가 이 마음이 아프다 얘기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거 정말 사과했느냐 전반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우리나라 국내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런데 네, 예.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30세 미만에 대해서 30세 미만이 그래도 의견이 근접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60대예요. 네. 가장 짜게 나오는 데가 40대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세대별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이런 면에서 이제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이 필요성이라든가 절실함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이 집중적으로 나와야 되고 가장 큰 게 네. 바로 지금 이렇게 의견이 다른 것처럼 한일 협력해서 뭐가 좋은데에 대해서 한 번도 한일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에 이런 관계가 더 좋고 네. 그다음에 미래의 한일 관계가 발전해 도대체 흔히 얘기하는 동반자냐 이런 관계들을 좀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한미 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1990년대도 그렇고 네. 한미가 미래에 어느 정도의 관계로 나가야 되는 예. 이런 공동의 이 구상이라든가 공동의 지혜를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는 경험들이 없었거든요. 예, 예. 한일 간에도 이제 이걸 만들어 가야 공통의 지향점이 생겨요. 예. 우리 이명찬 박사님. 우리가 물컵 반을 채웠는데 자 이제 다음 차례는 일본이 반컵 채워줬으면 좋겠다. 예. 이게 채워주는 순간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찬사를 받을 겁니다. 역사 속에. 그렇겠죠. 역시 통 크게 예. 우리가 딱 이니셔티브를 갖고 뭔가를 추진을 딱 하니까 일본도 따라왔네. 네. 이게 만약에 정말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네. 정말 반컵이 채워졌네 이렇게 네. 인식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단한 외교를 발휘한 대통령으로 남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반컵이 안 채워지면 어떡하느냐 이 문제를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쪽 저쪽에서. 왜냐?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번에 오셔가지고도 사죄의 말씀 중에 네. 그냥 마음이 아프다. 기시다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비둘기파거든요. 네. 고치가이라 그래서 네. 그쪽 계열은 항상 한국과 잘 지내기를 바래왔던 정치 집단들이에요. 네. 네. 그런데 아베파는 이제 매파지요. 네. 그쪽은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혐한에 가까운 정도의 정책을 펴왔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아베에서 기시다로 넘어왔으니까 좀 더 유해지겠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대도 네. 많이 했는데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보 3문서 같은 걸 그다음에 하는 거 보니까 네. 아베보다도 더 매파 같은 정책들을 펴내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일본 내에서요. 기시다 악마라는 얘기가 이제 기사가 나오고 그랬었어요. 네. 어떻게 비둘기파라고 생각했던 기시다가 더 아베만큼 매파적인 정책을 펴느냐. 이렇게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네. 자, 그랬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네. 사과 말씀을 했다는 것 자체는 네. 진전이 있었다. 진일보. 진전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